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골목길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에는 깨끗한 세탁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12년째 같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세탁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림질 기계에서 나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주인 김미선은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50세의 나이지만 손에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왼쪽 어깨에 총상 흉터가 있다는 것을, 12년 전까지 그녀가 국가정보원 해외파 요원이었다는 것을. 코드명은 나비였습니다. 방콕, 두바이, 베를린을 오가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 무기 밀매상을 추적했고 이중 스파이를 색출했습니다. 그녀는 최정예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16살 딸이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요원증을 반납하고 이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사는 것.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26살 광고회사 대리.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밥 먹었니?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미선이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방에 들어갈게. 서진은 곧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긴 소매 아래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들이었습니다. 자의 흉터였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었고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미선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견디겠어. 회사 그만두고 싶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선이 물었습니다. 막해진 이사님이 나를 너무 괴롭혀.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시키고 자기 실수를 나한테 떠넘기고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 얼굴 가지고 놀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같은 이대 출신인 게 창피해라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가로챘어. 그걸로 승진 발표했어. 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2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의했어. 그랬더니 최태훈 전무가 나를 불러서 말했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블랙리스트 올려서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엄마, 나 3년 동안 참았어. 정말 열심히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못 견디겠어.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데 취직도 못할 것 같아. 엄마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차라리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습니다.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를 믿어봐. 48시간 안에 다 해결해 줄게.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10억도 아니고.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한 세탁소 주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최정의 요원 코드명 나비의 눈이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이제 말해줄게. 그리고 널 괴롭힌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줄게.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2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잠든 후 미선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12년 전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 암호화된 문서들, 작전 기록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2년의 공백 따위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 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미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날개를 접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날개를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세탁소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평범한 세탁소. 하지만 그 안에서는 12년 만에 전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미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나야. 나비. 미선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12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이준혁이었습니다. 코드명 매. 국정원 시절 미선의 파트너였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내 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괴롭힘. 그게 나한테 연락할 정도로 신박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손목에 자해 흉터가 있더라. 어젯밤에 발견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알겠어. 뭐가 필요한데?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2명을 조사해야 해. 박혜진, 42세, 크리에이티브 원 이사. 최태윤, 48세, 같은 회사 전무. 잠깐만. 준혁이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의 공백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혜진의 SNS를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습니다. 비공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미선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쯤 강남의 특정 호텔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남자의 뒷모습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30분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초 정보 보냈어. 이메일 확인해봐. 미선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학력, 경력, 가족 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이화여대 출신 15년 경력의 광고인이었습니다. 최태우는 창업주의 사위였습니다. 실력보다는 연줄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깊이 파봐야겠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비야. 1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이번엔 내 딸을 위해서야.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미선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얼굴 인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민수 35세였습니다. 경쟁 광고 대행사 브릴리언트 미디어 이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비공식 경로였지만 미선은 여전히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박혜진의 카드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호텔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미선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호텔 방문 날짜와 회사의 기밀 유출 사건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8건 모두 박혜진이 호텔에 간 다음 날 크리에이티브원의 주요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산업 스파이구나.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최태윤을 조사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왜 박혜진을 감싸는 걸까?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선은 금융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윤의 공식 계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8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출처를 역추적했습니다. 브릴리언트 미디어와 연결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다 연결됐어. 미선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박혜진이 회사 기밀을 정민수에게 넘기고 최태윤이 이를 승인하고 대가로 비자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오전 10시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은 채였습니다. 엄마, 아침 먹을래?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미선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먹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물어볼게. 박혜진 이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언제 주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월요일 아침이요. 주말 동안 검토한다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뭔가 달라고 할 것 같아. 아마도요. 새 프로젝트 건이 있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미선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 증거는 충분해. 이제 함정을 설치할 거야. 어떻게? 가짜 정보를 미끼로 쓸 거야. 박혜진이 그걸 정민수에게 넘기면 우리가 현장을 잡는 거지. 위험하지 않아?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년 전보다는 쉬운 작전이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팀이 필요해. 감시 인력 최소 3명. 알겠어. 내가 부산에서 올라갈게.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자. 오후 3시 미선은 가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억 규모의 대형 캠페인 기획안이었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게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보 예산안, 일정표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파일 안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파일을 열면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백업 파일이 미선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미선은 이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USB에는 GPS 칩도 넣었습니다. 작지만 정확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저녁 7시 성북구의 한 카페. 미선과 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1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나비.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미선이 답했습니다. 딸을 위한 일인데 당연하지. 그래. 계획이 뭐야? 미선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박혜진과 최태훈의 범죄 증거 접선 패턴, 금융 거래 내역. 준혁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네. 그런데 결정타가 필요해. 현장을 잡아야 해. 맞아.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미선이 USB를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아침 내 딸이 이걸 박혜진에게 줄 거야. 박혜진은 수요일 저녁에 정민수를 만날 거고 우리는 그 현장을 촬영하는 거야. 팀은 내가 데려올게. 촬영 장비도 준비하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비야. 서진이는 알아? 내가 누군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오늘 밤에 말하려고. 조심해. 충격이 클 거야. 알아. 하지만 알아야 해. 협조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은 이 시간 동안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감시 위치, 촬영 각도, 비상 대피 경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밤 10시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방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요. 미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월요일에 회사 가면 평소처럼 행동해. 박혜진 이사가 새 프로젝트 자료 달라고 하면 이걸 줘. 미선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진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가짜 정보야. 하지만 박혜진은 진짜로 믿을 거야. 그리고 경쟁사에 넘길 거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누군지 이제 얘기해 줄게. 엄마가 누군데요? 엄마는 12년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일했어. 해외파 요원이었지.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원이요? 엄마가? 응. 코드명은 나비였어.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지. 위험한 일이었어. 그럼 왜 그만뒀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16살 때 내가 표적이 될 뻔했어. 그래서 모든 걸 버렸지. 요원증 반납하고 여기 와서 세탁소를 시작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소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왼쪽 어깨에 있는 흉터도 총상이야. 방콕에서 작전 중에 입었어. 미선이 답했습니다. 엄마,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으로 널 괴롭힌 사람들을 응징할 거야. 48시간 안에.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 이런 일은 엄마한테 일도 아니야.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USB를 주면 되는 거죠? 응. 평소처럼 행동하고 긴장한 티 내지 마. 그럼 엄마가 다 처리할게. 알겠어요, 엄마. 믿을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48시간 작전의 세부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 미끼 준비 완료. 팀 구성 완료.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박혜진과 최태윤이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월요일부터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미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의 날개였습니다. 사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준 USB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괴롭힘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8시 세탁소 1층. 미선은 이미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GPS 추적, 하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나는 준혁과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나비. 팀 대기 중이야. 신호만 보내. 준혁이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전 10시쯤 박혜진이 USB를 받을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알겠어. 모든 준비 끝났어. 서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미선이 딸을 불렀습니다. 응,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기억해. 미선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크리에이티브원 사무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10시 정각 박혜진이 서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화려했습니다. 명품 재킷, 높은 구두,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대리,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네, 이사님.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건 클라이언트 정보랑 기획안 초안 있지? 나한테 줘. 내가 검토해야 하니까. 박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USB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내가 잘 검토할게. 박혜진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됐어. 이제 엄마가 처리할 거야.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시각 세탁소. 미선의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GPS 신호 활성화. USB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 1단계 완료. 박혜진이 USB를 받았어. 미선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녀가 파일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오전 10시 15분 박혜진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선의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파일 열람 감지. IP 주소 기록 시작. 박혜진의 위치, 시간, 접속 기기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2단계 완료. 박혜진이 파일을 확인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누구에게 연락할지 보자. 준혁이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박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보자. 큰 거 있어.
수신자는 정민수였습니다. 미선의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통신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네. 오늘 저녁에 만날 거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팀 배치 시작할게. 강남 그랜드 호텔 주변으로. 준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혜진이 갑자기 최태훈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급한 걸음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분 후 박혜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태훈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급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박 이사가 최 전무한테 급하게 보고했어요.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관찰만 해. 미선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의실 안 박혜진과 최태우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전무님, 이번 건 정말 대박이에요. 10억짜리 프로젝트래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거야? 최태훈이 물었습니다. 김서진 대리가 직접 준 자료예요. 틀림없어요. 좋아. 오늘 밤 민수한테 넘겨. 그리고 조심해. 요즘 회사에서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어. 최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 옆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서진 대리가 직접 준 자료. 만약 이게 들통나면,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받으면, 서진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황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했어요. 김서진 대리가 직접 준 자료라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들통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해, 서진아. 그럴 일 없어.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넘긴 자료야. 증거가 다 있어. 넌 피해자야. 공범이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를 믿어. 그리고 지금은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알겠어요.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혼자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샀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계획한 거야. 엄마는 전문가야. 서진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커졌습니다. 오후 2시 회사로 돌아온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김 대리, 잠깐. 네, 이사님. 서진이 박혜진의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자료 정리 좀 해줘.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서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근해야 돼요. 11시쯤 끝날 것 같아요. 미선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 오늘 박혜진이 움직일까? 미선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야근이 있으면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 준혁이 답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박혜진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화면에 GPS 신호가 움직였습니다. 박혜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방향은 강남이었습니다. 매, 박혜진 움직여. 예정대로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팀 출동한다. 준혁의 팀원 3명이 각자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호텔 로비, 한 명은 주차장, 한 명은 건물 맞은편에서 원거리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7시 10분 박혜진이 강남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나비. 타겟 도착. 촬영 시작. 준혁이 보고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7시 20분 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주문했습니다. 대화 녹음 가능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방향성 마이크로 잡고 있어. 준혁이 답했습니다. 박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정민수가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포착했습니다. 결정적 장면 확보.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수에게 뭔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호텔을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나가버렸어. 준혁이 답했습니다. 미선은 박혜진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최태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철수해. 위험해.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최태훈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아니,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매, 철수해. 들킨 것 같아. 미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준혁의 팀이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최태훈이 의심했을까? 그때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보안팀이 내 컴퓨터를 조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와서 뭐,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USB 전달 기록을 확인한대요. 박 이사가 보안팀에 신고했나 봐요. 누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서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박혜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 넌 그냥 시키는 대로 자료를 준 것뿐이야. 하지만 엄마, 나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미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위기였습니다. 밤 10시 미선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호텔 접선 영상,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미선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12년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예전의 감각이 무뎌진 걸까?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비.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계획이 다 틀어졌어. 미선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해. 우린 여전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자라는 걸 모르고 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위험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내일 아침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비, 넌 여전히 최고의 요원이야. 12년의 공백 같은 건 없어. 내일 증명해. 고마워, 매. 미선은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전면전이다. 미선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금융 내역.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 미선이 딸을 안았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48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잖아.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미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미선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시 정각 미선은 첫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크리에이티브원 대표이사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제보 마이너스 내부 기밀 유출 사건. 첨부 파일에는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박혜진과 정민수의 호텔 접선 영상, 서류 전달 장면, 통화 녹음, 최태훈의 비자금 계좌 내역.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회사 법무팀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로 갔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으로 갔습니다. 미선은 퀴서비스도 주문했습니다. 증거가 담긴 USB 5개를 각 기관에 배송했습니다. 디지털과 물리적 증거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7시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가기 싫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 오전까지만. 오후에는 다 끝날 거야.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약속해. 8시 30분 크리에이티브원 대표이사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이사는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당장 법무팀장 불러. 대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법무팀장, 감사팀장이 모였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금융 내역도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법무팀장이 답했습니다. 당장 박혜진 이사와 최태윤 전무를 소환해. 대표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9시 30분 서진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임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시 사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이사, 최태윤 전무는 즉시 대표이사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방송 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태윤은 급하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에요? 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최태윤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0시 15분 대표이사실.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무슨... 최태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대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혜진이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설명해 보시죠. 경쟁사 이사와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는 이유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박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 전무님, 이 계좌는 뭡니까? K맨제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 2년간 8억 원이 입금됐더군요. 최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녹음도 들어보시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혜진과 최태윤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 넘겨 계좌번호는 아직 그거지. 명백한 공모 증거였습니다. 두 분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입니다.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최태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서진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도 있더군요. 3년간의 기록입니다. 동료 증언 7건, 이메일 증거 23건. 박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 이사, 당신은 즉시 해임입니다. 최 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제발. 나가 주십시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10시 45분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수치스러운 퇴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시 대표이사실에서 서진을 호출했습니다. 김서진 대리, 들어오세요.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회사가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이사가 가로챈 프로젝트 기획안, 원작자가 김 대리님이더군요. 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으로 특진합니다. 당연한 보상입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 과장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오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혜진과 최태윤을 연행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였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경찰에 잡혀갔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잘 됐다. 미선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요. 과장이래요. 그리고 괴롭힘 방지 자문위원도 된대요. 축하해, 서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천천히 집에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응, 엄마. 오후 2시 서진은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대표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3시 세탁소.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미선이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목에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너는 이미 강해, 서진아. 3년을 견딘 거잖아. 하지만 혼자서는 못 이겨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는 거야. 서로 의지하라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끓여놓은 미역국과 밑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근데 어떻게 그런 증거를 다 모았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옛날에 배운 기술들이지. 정보 수집, 추적, 분석. 12년 만에 다시 써봤어. 엄마가 요원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 믿어야지.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엄마한테 말한 것부터가 용기였어. 앞으로 나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자문위원 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넌 잘할 거야. 저녁 7시 이준혁이 세탁소에 찾아왔습니다. 나비. 축하해. 완벽한 작전이었어. 고마워, 매. 내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 아니야. 내 계획이 완벽했어. 나는 그냥 보조한 거지. 이준혁이 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서진이구나. 내 엄마는 내가 아는 최고의 요원이었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하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 이준혁이 돌아간 후 서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작전명 나비의 귀환. 성공적 종료.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처럼 괴롭힘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미선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함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직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들을 도와야지.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의 날개는 이제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과장이 되어 새로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회의,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회의 자료 정말 좋았어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음에는 내가 발표해봐. 내 아이디어도 충분히 좋아. 서진이 답했습니다. 예전의 서진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2층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함께 센터 마이너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소. 서진이 퇴근 후와 주말에 이곳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미선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7시 상담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선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째 상사에게 괴롱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 매일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지시가 온다는 것. 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도 3년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혼자서는 못 이겨냈어요. 도움을 요청했죠. 엄마한테. 서진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어요. 모든 걸 기록했죠.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미선이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녹음 방법, 이메일 저장 방법, 증인 확보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증거가 쌓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서진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운 사람이 벌써 15명이래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해결하고 있더라. 뿌듯하지 않아요? 응.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는 희망이 된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밤 10시 상담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미선은 세탁물을 정리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응.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이 일을 더 크게 하면 어떨까요? 상담소를 더 많이 만들거나. 그런 생각 나도 했어.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준혁 아저씨도 도와준다고 했어. 전문가들도 연결해주고. 그럼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래. 천천히 준비해보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탁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박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졌습니다. 수수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서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2층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박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아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혜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신입 시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더 잔인하게 남을 대했다는 것.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박혜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매일 생각했어요. 서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저도 3년간 밤에 잠 못 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박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진 씨, 당신도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네, 상담 받아보셨어요? 심리 상담.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당신의 상처도 치유되어야 해요. 미선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왜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악순환을 끊어야 하니까요. 당신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진 씨,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이었습니다. 박혜진이 나간 후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피해자였어. 그리고 가해자가 됐지. 그 고리를 끊어야 해. 하지만 서진아,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해하자는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세탁소 앞 골목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선과 서진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손목 자해 안 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다행이야. 흉터는 남았지만 이제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서진이 손목을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래. 넌 강한 사람이야. 엄마처럼요. 아니, 엄마보다 더 강해. 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니까. 미선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12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었어. 그냥 도망친 거였어.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알겠어. 혼자 버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더 강하다는 걸.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뭐 하고 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넌 뭐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이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 돕는 거.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요? 나도 내 옆에서 함께 그럼 함께 센터 더 크게 만들어요. 전국에.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탁소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국정원 요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드명 나비. 그녀는 요원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능력 있었지만 외로웠던 요원.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할 뻔했던 여자. 이제는 괜찮아.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원증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함께 센터라는 희망이. 미선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15명의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결되었거나 해결 중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다른 도시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층에서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와 저녁 약속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웃는 소리.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12년 전에 모든 걸 버렸잖아요.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나도 후회 안 해요. 엄마 딸로 태어난 거.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죽지 않았어요. 미선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단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날개를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날개가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깨끗한 세탁소. 그리고 그 옆 작은 간판. 함께 센터. 두 개의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내일도 누군가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 견디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희망을 찾는 사람이, 그리고 미선과 서진은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혼자 견디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비의 날개는 이제 다시 펼쳐졌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날개는 계속 날아오를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선가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혼자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350, 한국노총 상담센터 1688-6899, 국가인권위원회 1331.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